가난한 시골 마을에 3층짜리 전원주택 한 채가 들어섰다. 비정상적으로 부유한 한 남자가 고립된 채 살고 있었고, 순진한 아이는 범죄를 가리는 방패막이로 이용되었으며 8블록에 달하는 헤로인 밀매 조직이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길 사이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범죄의 그림자. 총성도 칼부림도 없었지만 사형 선고라는 형태로 피는 계속해서 흘렀다. 2016년 경기도를 뒤흔든 마약 사건. 우리는 지금부터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담장과 문 앞에 꽃나무가 있는 평범한 주택 안에서 운영되던 거대한 마약 제국의 실체를 파헤치고 범인을 덫에 걸리게 하여 체포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 것이다. 여기는 사건 수첩,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영화처럼 사건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다. 흥미가 생겼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을 잊지 말아달라. 선량해 보이는 외모를 가진 범죄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사건 이야기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진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성장하며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평화로운 경기도 파주의 한 시골 마을, 집집마다 붉은 지붕을 얹고 흙길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익숙한 이곳에 유독 눈에 띄는 3층짜리 전원주택 한 채가 있었다. 노란색 벽, 검은색 철문, 나란히 선 야자수, 그리고 매일 밤 위층에서는 마치 잠들지 않는 것처럼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박진태 씨의 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박진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농사를 짓지도 장사를 하지도 공무원도 아니었다. 혼자 조용히 살았고 아내나 자식은 보이지 않았다. 마당에는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가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금방 떠나곤 했는데 대부분 밤 시간이었다. 아무도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굳이 묻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 집은 문을 활짝 열어두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굳게 닫혀 있지도 않은 비밀과 평범함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모호함이 마을에서 가장 경계심 많은 사람들과 경찰의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수사팀이 그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초기 수사 기록에는 40대 중반, 마른 체격에 깊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한 남성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진태, 1962년생. 한때 항구에서 무역업을 하다가 갑자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웃들은 그가 예의 바르고 온화하며 술이나 싸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지만 너무 빨리 부자가 된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도 그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형사들의 직감은 이곳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2010년 한 형사가 특이점을 발견한 후 지방경찰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박진태의 먼 친척이라는 김민준이라는 젊은 남자가 파주와 부산을 계속 오가고 있었다. 그의 이동 주기는 일정했고 차량은 계속 바뀌었지만 반복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항상 어린아이와 함께였다. 전원주택 맞은편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에 주목할 만한 영상이 포착되었다. 김민주는 새벽 3시에 박진태의 집을 나설 때 비닐봉지나 배낭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돌아올 때는 4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었다. 이 모습은 경험 많은 형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평범한 부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장이었다. 박진태는 어떤 운반 과정에도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물건에 손을 대지도 마을을 떠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전과가 있거나 마약 관련 우범자들이었다. 그림이 점차 명확해졌다. 운반, 배분, 통제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존재했고 그 중심은 바로 저 3층짜리 전원주택이었다. 문제는 박진태가 총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다. 모든 거래는 중간책을 통해 이루어졌고 모든 지시는 구두로 전달되었으며 그는 단 한 번도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사건명은 GP88, 파주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헤로인의 양을 상징하는 숫자였다. 수사는 몇 주간 계속되었다. 형사들은 배관 수리공, 아이스크림 장수, 농부로 위장했다. 박진태의 집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에는 감시 인력이 배치되었지만 섣부른 움직임은 없었다. 모든 것은 마치 체스 게임처럼 각 말이 움직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진행되었다. 내부 보고서에는 한 문장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마약 제국이라면 폭력이 아닌 냉혹함과 치밀한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박진태는 왕자 없는 황제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박진태의 집 앞에서 놀았다. 그들은 저 노란 벽 너머에서 매달 수십 블록의 헤로인이 경기도를 거쳐 서울, 강원도, 심지어 해외로까지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수사팀의 전략 회의는 계속되었다. 지도 위에는 운송 경로, 용의 차량 목록, 김민준과 다른 용의자들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GP88 사건은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굳게 닫힌 철문 뒤에서 결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사건 수첩이 다시 돌아왔다. 단순한 법적 자료가 아닌 인간과 그 이면, 그리고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판결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달라. 당신 생각에 이 조직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은 누구인가? 모든 사건 이야기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진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성장하며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김민준, 평범하고 낯설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 동사무소 기록에 따르면 김민준은 전과도 피에라와티 아체케아크라무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거의 2달 동안 그를 추적해온 수사팀에게 그 깨끗함은 총알을 감싼 얇은 포장지에 불과했다. 마른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차분하고 말이 거의 없는 남자. 이웃들은 김민준이 착하고 아이를 아끼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말들은 공교롭게도 김민준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마치 자신이 주연인 연극처럼 소중히 지켜온 가면이었다. 그와 함께 다니던 5살도 안 된 여자아이는 그의 친딸이었다. 아이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빠와 함께 마을을 떠나는 것이 나들이나 친척집 방문이 아니라 마약 운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민준이 2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2, 3일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된 경로는 파주에서 부산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 오토바이, 스쿠터, 심지어 지인의 차를 빌리는 등 이동수단은 계속 바뀌었다. 하지만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김민준은 늘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 한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딸을 태운 남자를 누가 의심하고 검문하겠어요. 완벽한 방패막이죠.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가 자신이 소품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2010년 6월 11일 오후 김민준은 다시 집을 나섰다. 위장한 형사들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마을 입구에 비밀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는 김민준이 회색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딸을 앞에 태우고 뒤에는 작은 배낭을 맨 모습이 담겨 있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수십 개의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이었다. 수사팀은 검거 계획을 준비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김민준은 부산의 한 국도변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2년 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던 한 현지 여성이 자정 무렵 찾아와 이끼색 핸드백을 건네고는 정확히 11분 만에 떠났다. 대화도 방 안에 카메라도 없었다. 김민준이 돌아오는 길에는 더 철저한 미행이 붙었다. 여전히 아이는 앞에 앉아 있었고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다정한 부자의 눈빛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낭 안에 2블록의 헤로인이 비닐에 꼼꼼히 쌓여 있었고
그 위는 아이의 옷으로 덮여 있었다. 오토바이 안장 밑에 숨겨둔 도청 장치에서 더 끔찍한 내용이 녹음되었다. 김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애가 있으니 아무도 안 건드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일 저녁에 옛날 집으로 갈게요. 받는 사람은 그대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신원을 알 수 없었지만 옛날 집, 받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김민준을 더 큰 조직과 연결하는 중요한 조각이었다. 수사팀은 다음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더 이상 무고한 아이를 범죄의 여정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 이 마약 조직이 단 한 블록의 헤로인이라도 더 유통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들은 김민준이 파주로 돌아와 아이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준 직후 검거할 계획을 세웠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피를 볼 수 있기에 절대적인 정확성이 요구되는 작전이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이였다. 6월 16일 밤 김민주는 다시 길을 나섰다. 똑같은 낡은 오토바이, 똑같은 어린 딸. 형사들은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체되었다. 이번에는 두 방향에서 추적이 이루어졌다. 한 팀은 김민준이 자주 묵는 부산의 숙소를 감시했고 다른 팀은 예상 교차 지점인 77번 국도에 잠복했다. 인적이 드물고 감시가 허술한 험준한 도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정이는 계속 울렸고 지휘관은 거의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6월 17일 새벽 위치 추적 신호는 김민준이 부산을 떠나 예상 경로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없었다. 모든 형사들의 마음에 의문이 떠올랐다. 들킨 건가? 아니면 교란 작전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을 운반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두 블록의 헤로인은 더 이상 아이의 순진한 눈빛 뒤가 아닌 오토바이 안장 및 트렁크에 직접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 거래. 이번 일만 마치면 몇 달간 쉬게 해주겠다는 사촌형의 약속.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운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10년 6월 17일 새벽 김민준이 3.528번 국도의 한적한 구간에서 체포되었을 때 모든 것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저항도 욕설도 없었다. 김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단지 언제가 될지 몰랐을 뿐이라는 표정이었다. 두 블록의 헤로인은 오토바이 트렁크에서 바로 발견되었다. 굳이 깊숙이 숨길 필요도 없었다. 김민주는 물건을 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찾으려는 의지 자체를 꺾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수년 동안 그 일을 잘 해왔다. 경찰서로 이송된 직후 그의 초기 진술은 수사팀의 정보와 빠르게 일치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김민준이 수사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실들까지 스스로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첫 6시간의 신문 동안 김민준은 변호사를 요구하지도 묵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딸이 나중에 이 일에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해 다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단계로 이루어진 마약 네트워크의 각 연결고리, 관련 인물, 거래 내역이 하나씩 빛 아래 드러나기 시작했다. 1단계는 박진태였다. 노란 전원주택에 고립되어 살던 그 남자는 결코 마약에 직접 손대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쓰지도 문자를 보내지도 모임을 갖지도 않았다. 모든 지시는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을 통해 그들만의 암호를 사용하여 구두로 전달되었다. 각 거래와 접선 장소는 마치 침착한 체스 기사처럼 박진태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부산의 공급책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 김민주는 운반책으로 사촌 동생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오른팔이었다. 그는 박진태의 생각, 은닉 방식, 그리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박진태는 보수를 후하게 지불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운반으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이는 새 차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는 아내나 자식 명의로 저축했다.
이 게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항상 체포될 때를 대비하고 있었다. 2단계는 김민준과 중간 운반책들이었다. 김민준은 혼자 운반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주로 서울, 강원도, 심지어 경상도 출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하부 조직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성이었고 큰돈의 유혹에 빠진 전직 공장 노동자나 노점상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접선 장소에서 물건을 받아 감시가 뜸한 경로로 이동한 후 카메라나 인적이 없는 사각지대, 주로 버려진 휴게소나 공터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몰랐다. 김민주는 절대 이름을 묻거나 번호를 저장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모든 정보는 사진, 기호 또는 손으로 그린 지도를 통해 암기되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었다. 3단계는 침묵의 연결고리들, 즉 헤로인을 수령하고 소분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파주, 서울, 강원도 등지에 흩어져 살았다. 휴대폰 가게 주인이 있는가 하면 건축 자재를 파는 사람도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마약 분배책이 되어 각 헤로인 블록을 소량으로 나누고 정량에 맞춰 포장하여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했다. 그들 중 누구도 박진태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지 않았다. 모든 거래는 중간책을 통해, 모든 결제는 운반책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공용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 트렁크에 넣어둔 비닐봉지 속 현금이나 금으로 이루어졌다. 녹음된 통화도, 저장된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애초에 통화나 메시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민준의 자백 이후 사흘 만에 관련 용의자 8명이 긴급 체포되었다. 각자는 작은 연결고리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함께 완벽한 폐쇄 회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형사들이 박진태의 집을 수색했을 때 헤로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발견되었다. 2층 천장 단열자에 속에 숨겨져 있던 3번 접힌 수첩이었다. 수첩에는 글자 대신 이상한 기호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하나의 블록, 접선 지점, 위험 지점, 우선 경로 등을 의미하는 기호들이었다. 그리고 각 기호 아래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전체 운송 네트워크를 거의 완벽하게 암호화한 것이었다.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형사들은 숫자를 기반으로 지난 2개월 동안 유통된 총량이 88블록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충격적인 숫자였다. 총도, 피도, 살인도 없었다. 오직 벽돌, 피, 그리고 눈물로 쓰인 악보처럼 치명적인 침묵만이 존재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단순 사건에서 관격 중대 사건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다. 기록은 즉시 검찰로 송치되었다. 감시 대상자 명단은 2배로 늘어났고 모든 점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차가운 이름, 박진태가 있었다. 그는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단 1g의 마약도 만진 적이 없소.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을 거요.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그는 가족사진 한 장 없는 그 전원주택처럼 차갑게 지붕의 기와처럼 싸늘하게 웃었다. 여자아이는 아버지가 체포된 직후 외가로 보내졌다. 그때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번에는 아빠가 함께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어리둥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한 손으로는 옷자락을 굳게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헝겊 인형, 유일하게 수색당하지 않는 물건을 꽉 쥐고 있었다. 수사팀의 형사들은 모두 그 아이를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순수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잔인한 범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바로 그 아이가 무심코 중요한 연결고리를 여는 첫 번째 단서를 남겼다. 모든 것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이 대화를 나누던 중 아이가 그린 낙서 같은 그림에서 시작되었다. 그림에는 오토바이 1대, 앞에 아이를 태운 남자, 그리고 뒤에는 회색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었다. 팀에서 가장 젊은 수사관 중 한 명이 그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섰다. 뒤에 왜 이렇게 큰 상자가 있어? 그건 배낭이에요. 아빠가 거기에 과자를 숨겨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슨 과자? 하얀 과자요. 근데 먹으면 안 된대요. 아빠가 만지면 잡혀간다고 했어요. 팀원 중 누구도 웃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 범죄와 순수함 사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처럼 차가워졌다. 아무리 신문에도 얻을 수 없었던 정보가 인형놀이 하듯 가볍게 흘러나왔다. 그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아이가 동행했던 모든 이동 경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파주와 부산을 오가는 여정 중 짧게 머물렀던 지점들이 의심스러워졌다. 김민준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적어도 3곳의 장소가 겹쳤다. 강원도의 한 폐주유소, 6번 국도 근처의 낡은 카센터, 그리고 한 시골 마을 입구의 작은 쉼터. 현지 주민들이 제공한 카메라 영상에는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지만 아이를 아는 남자가 차에서 내려 배낭을 들고 있는 모습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반복되는 디테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김민준이 이곳들을 찾을 때마다 그는 5분에서 7분 정도만 머물렀다. 하지만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는 가게나 쉼터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김민준은 뒤로 나가 배낭을 내려놓고는 똑같이 생긴 다른 배낭을 들고 돌아왔다.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물품 교환. 수사팀은 비밀리에 현장 재현 수사를 결정했다. 한 형사가 김민준 역할을 맡아 아이를 데리고 같은 경로를 따라갔다. 똑같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새 지점에 멈춰섰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2번째 지점인 국도변 카센터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집 뒤에서 나타나 물건이 든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즉시 잠복해 있던 인력이 포위했다. 용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한상철이라고 밝혔으며 전직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다. 가방 안에는 헤로인 3블록이 들어있었다. 현장 재현 계획이 실제 검거 작전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신문 과정에서 한상철은 저항하지 않고 심지어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김민준이 물건을 보낸 줄 알았지 이게 함정일 줄이야. 양은 그때그때 달랐어요. 2개일 때도 5개일 때도 있었지만 항상 똑같았죠.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돈을 줬습니까? 진짜 이름은 몰라요. 모든 건 김민준이 처리했죠. 나는 물건을 받아서 접선 장소에 갖다 주기만 했고 한 번에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짧고 극적이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마약 네트워크의 2단계와 3단계를 잇는 빈틈을 채우기에 충분했다. 아이는 자신의 무심한 말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아이를 탓하거나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 팀의 모든 형사들은 아이들의 눈을 볼 때마다 조용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다. 범죄가 어린 시절을 통과할 때 그것은 한 세대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가족, 사랑, 안전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정의마저 찢어버리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 낙서 같은 그림 속에서 순수함의 색으로 범죄를 정확하게 그려냈다. 구름의 흰색도 종이의 흰색도 아닌 헤로인의 흰색으로. 모든 단서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졌을 때 수사팀은 이 네트워크가 추적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확한 지점, 정확한 순간, 정확한 인물을 포착하여 단번에 끊어내야 했다. 수주간의 분석 끝에 그 지점은 경기도의 한적한 77번 국도로 특정되었다. 카메라도 가로등도 사는 사람도 없었지만 새벽 4시에 3분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이는 김민준의 이동 경로를 GPS와 주변 카메라를 통해 재구성한 결과였다. 모든 거래는 2 행정구역의 경계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순찰이 불규칙하고 단속이 뜸한 곳이었다. 통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계 지역을 선택한 이동 방식이었다. 그들은 덫을 놓기로 결정했다. 2010년 6월 16일 밤 김민준이 평소와 달리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집을 나섰을 때 수사팀은 그가 대규모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번에 동행한 사람은 낯선 청년이었다. 확인 결과 그는 이동훈으로 전직 전기 수리공이었으며 가벼운 마약 전과로
집행유예를 막 마친 상태였다. 깨끗하지만 조종하기 쉬운 인물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개입하지 않고 김민준이 파주에서 부산까지의 여정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구성된 2개의 미행팀이 교대로 감시하며 뒤를 따랐다. 김민준은 늘 가던 곳으로 가서 길가의 한 모텔에서 여성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큰 검은색 여행 가방이었다. 물건이 2블록 이상, 어쩌면 5, 10블록일 수도 있다는 신호였다. 계획은 그날 밤 즉시 수정되었다. 파주의 수사팀은 77번 국도에 차단조를 투입했지만 김민준이 관내로 들어서자마자 잡지는 않았다. 그들이 그를 기다린 곳은 바로 거래 지점이었다. 6월 17일 새벽 3시 46분, 김민준은 속도를 줄여 낡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길가 언덕의 덤불이 도로에서의 시야를 가려주는 곳이었다. 다른 오토바이 한 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광경은 평소와 같았다. 차가 멈추고 운반책이 내리고 가방을 교환하고 고개를 끄덕인 후 출발하려 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덤불 양쪽에 16명의 형사가 잠복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 새벽 바람 소리 속에서 포위 명령이 떨어졌다. 운동하는 보행자로 위장한 4명이 먼저 나타났다. 오토바이 2대가 바짝 붙었고 숲속에서 3명의 형사가 더 튀어나왔다. 김민준은 당황했다. 오토바이를 돌리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이동우는 차에서 뛰어내려 숲으로 도망쳤지만 30m도 못 가 제압당했다. 물건을 받으려던 강원도의 최경수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오토바이 트렁크에는 방금 김민준에게서 받은 헤로인 4블록이 은박 포장 그대로 들어있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 김민준은 욕을 하거나 소리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로 정말 끝이구나. 한 형사가 시계를 보았다. 3시 58분. 총 거래 시간은 2분 12초. 수사팀이 기다린 시간은 거의 5개월이었다. 현장에서 경찰은 위조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 1대, 아직 전달되지 않은 헤로인 2블록이 든 여행 가방, 이미 전달된 헤로인 4블록, 그리고 CX368, 큐에서 K키가지라는 암호가 표시된 여정 지도를 압수했다. 지도는 모든 거래 지점이 사전에 계획되고 암호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다. 우연도 충동도 아니었다. 이것은 마치 비밀 운송 회사처럼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본부로 이송된 후에도 김민준은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왜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나?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잡혀가는 걸 아이가 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27톰과 함께 77번. 국도에서의 검거는 단순한 단일 작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의 중심을 강타한 결정타였다. 김민준, 최경수, 이동훈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수사를 빠르게 확대했다. 박진태는 그날 아침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저항도 말 한마디도 없었다. 강원도에서 물건을 받던 한상철도 다시 체포되었다. 다른 2급 연결책 7명도 그날 밤 모두 검거되었다. 마지막 쇠사슬은 한때 그것을 가장 굳게 쥐었던 자의 손에 의해 끊어졌다. 경기도 파주경찰서의 유치장. 그날 밤 서류 보관 선반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진술서와 손으로 그린 조직되는 사람 이름, 장소, 화살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GPA 사건은 관련 용의자가 9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면서 공식적으로 확대 수사 단계에 들어섰다. 강원도, 경기도, 서울, 경상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였다. 하지만 수사팀 전체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용의자의 수가 아니라 진술에서 드러난 그들의 신원이었다. 첫 번째 인물은 정태우, 한 농업협동조합의 회계 담당자였다. 그는 수년간 우수조합원으로 표창을 받았고 성실하며 대학생 자녀 둘을 둔 가장이었다. 그가 바로
2급 운반책으로 김민준에게서 물건을 받아 소분한 뒤 사각지대를 통해 소매상에게 전달했다. 정태우는 항상 흰 셔츠에 야구 모자를 쓰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그 남자가 수십 블록의 헤로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체포되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만 물었다. 김민준이 불었나요? 원망도 저항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다음은 강원도 평창군의 오병철이었다. 그는 과거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동남아시아의 공급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경찰이 박진태의 집 천장에서 발견한 암호 수첩의 오비 6번 국도 초승달 밤이라는 기호 아래 적혀 있었다. 한 형사가 그 암호를 해독했다. 오병철 6번 국도 주요 거래 경로 초승달 반미 음력 이제 7일 거래하기 좋은 시점. 자택에서 체포된 오병철은 저항하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다. 나는 물건만 옮겼을 뿐 헤로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녹취록과 운송 경로도가 그의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 14개월 동안 이 블록의 헤로인을 직접 들여와 파주의 중간책에게 전달했다. 또 다른 이름은 형사들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 임지훈. 그는 접경 지역의 은닉 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오토바이를 몰고 사각지대로 가서 물건을 받아 유통시켰다. 그가 깊이 빠져든 계기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자녀의 심장 수술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작년에 빌린 2억 원의 사채를 빨리 갚기 위한 방법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헤로인 잔여물이 묻은 여행 가방, 주택가 내 은닉 장소가 표시된 지도, 그리고 보내지 않은 유서를 발견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 딸이 나중에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으면 좋겠다. 글씨는 서툴고 삐뚤삐뚤했다. 오른손이 과거 사고로 일부 마비되어 왼손으로 썼기 때문이었다. 점차 예상치 못한 다른 연결고리들도 드러났다. 서울 강릉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운전사 김성호는 승객 좌석 밑에 물건을 숨기는 전문 운반책이었다. 국도변 휴게소 식당 주인 황미자는 당이 은닉 장소 제공자였고 라면 상자나 얼음 상자에 물건을 숨겼다. 경기도의 한 과부 노점상 박순자는 낯선 사람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한 번에 100만 원을 받았다. 아무도 범죄자라고 믿고 싶지 않은 이름들이었지만 바로 그들이 돈, 탐욕 혹은 절망 때문에 범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혈관이 되었다. 수사팀은 결국 범죄 심리 분석반을 구성하여 각 용의자의 동기, 행동 패턴,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야 했다. 분석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용의자들은 전형적인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살인도, 무기 사용도 하지 않았지만 조직 구조가 주는 거짓된 안정감과 결코 흔적을 남기지 않는 한 사람의 조종 때문에 이 일에 가담했다. 그 이름은 바로 박진태였다. 18명의 이름이 인쇄된 중대사건 파일 표지에 붉은 도장이 찍혔을 때 수사팀에서는 더 이상 농담이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명단에 있는 각 사람은 한때 성과 악의 경계에 서 있던 인생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미끄러짐,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날 밤 검찰에 서류를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하던 한 수사관이 조용히 사진 한 장을 찍었다. 플래시 없이 빼곡한 이름과 화살표,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붉은 펜으로 작게 쓰인 메모가 담긴 흰 종이를.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멀리 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박진태가 10년 넘게 살아온 3층짜리 노란색 전원주택은 겉에서 보기에는 전형적인 시골의 모범주택과 다를 바는 없었다. 붉은 벽돌이 깔린 마당, 나란히 선 야자수, 담벼락의 꽃나무는 여전히 사계절 내내 피어 있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수사팀은 이곳이 거주 공간이 아니라 완벽하게 위장된 마약 지휘 본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경제 사건에서 보이는 금고, 컴퓨터, 회계 장부는 없었다. 하지만 각 방과 구석구석은 마치 사전에 설계된 것처럼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층 거실은 친척 외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지만 방 중앙의 낮은 탁자 위에는 항상 낡은 라디오가 놓여 지역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다. 나중에 조사한 결과 라디오 밑바닥에는 신호 연결 없이 내부적으로만 저장되는 초소형 녹음 장치가 있었다. 그것은 방 안의 모든 소리, 특히 박진태와 부하들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평범해 보이던 벽시계는 쌀알보다 작은 렌즈가 출입문을 향해 있는 위장 카메라였다. 박진태는 밖에 나가지 않고도 문턱을 넘는 모든 사람을 관찰할 수 있었다. 2층 침실은 암호 수첩이 발견된 곳으로 천장 아래 단열 스티로폼 속에 숨겨져 있었다. 천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오래전에 철거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박진태가 어떻게 오르내렸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바닥의 먼지 자국은 그가 매우 규칙적으로 그곳에 올라갔음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접이식 의자나 방 안에 숨겨둔 밧줄 사다리를 이용했을 것이다. 책상 위에는 한 장씩 뜯어 쓰는 달력 하나만 놓여 있었는데 각 장의 구석에는 작은 빨간 점이 찍혀 있었다. 점이 찍힌 날들은 부산에서 파주로 물건이 출발하는 시점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오직 총책만이 알 수 있는 행동 달력이었다. 3층은 아무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집안의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항상 굳게 닫힌 조상 제사방이라고 수군거렸다. 수사팀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제단이 아니라 지도가 진열된 유리장이었다. 4개의 큰 지도가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6번과 30번 국도를 통과하는 부산 파주 노선, 서울, 강원도, 경상도 노선, C1, C2, C3 코드로 기록된 2차, 3차 배송 지점 지도, 그리고 원과 사각형 기호로 표시된 마을 내부의 주민 지도. 글자는 한 줄도 없었지만 피의자들의 진술 정보를 맞추자 형사들은 이 전원주택을 지휘 본부로 하는 정교한 운영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박진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집에는 4대의 낡은 유선 전화기가 있었고 각기 다른 선에 연결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전화선들은 일반 통신 시스템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출처 불명의 신호 증폭기를 통해 중계되는 방식이었다. 이는 주로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 사건에서나 나타나는 장비였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그 전원주택은 실제로는 침묵, 단절, 은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다층적 지휘 본부였다. 첨단 기술 장비 하나 없이도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수사팀을 소름 돋게 한 디테일이 하나 있었다. 박진태의 책상 위에는 붓글씨로 쓴 좌우명이 걸려 있었다. 오래 살고 싶으면 크게 말하지 마라. 그 아래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의 영정사진과 1998년에 실종된 아들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의 낡은 사진이 있었다. 이를 통해 수사관들은 아마도 가족의 비극이 박진태의 냉혹한 삶의 방식의 시작점이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의 침묵이 의도적이고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 체포 후 첫 신문에서 수사관이 그에게 물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까? 박진태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퀭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는 말을 많이 할수록 입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소.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고 침묵했다. 여전히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겹겹의 벽과 지도, 낡은 라디오를 통해 그 전원주택을 거의 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운영되는 제국으로 만들었다. 컴퓨터도, 인터넷도, 살인이나 협박도 필요 없었다. 오직 냉철한 머리, 은밀한 집, 그리고 그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부하들만 있으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으로
조종되는 미로였다. 수색, 체포, 조사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진술 한마디, 마주하는 눈빛 하나, 조서 한 장마다 수사팀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너무나 교묘하게 연출된 거짓된 그림이었고, 한때 선량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껍질이 벗겨졌을 때 드러난 것은 범죄뿐만 아니라 인격, 인간성, 그리고 사회의 균열이었다.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터뜨린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한때 모범적인 남자로 불렸던 농협 회계 담당자 정태우였다. 11차례에 걸쳐 매번 두세 블록씩 헤로인을 운반했다는 증거 앞에서 그는 단지 그 수첩을 손에 넣으셨군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그 대답이 전부인 것처럼 무너져 내렸다. 정태우는 처음 물건을 받았을 때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망설였지만 작은 꾸러미 하나로 3천만 원을 손에 쥐자 평생 가난했던 자신이 꿈도 꾸지 못했던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저는 계속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왔습니다.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를 테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사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범죄에는 조용히라는 개념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교통사고 현장에서 승객을 구조해 표창을 받았던 고속버스 운전사 김성호 역시 회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학생 딸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두 번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달랐고 어둠을 한 번 통과한 사람은 누구도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직 교사 임지우는 신문을 받을 때 유일하게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마치 강의안을 작성하듯 단정한 글씨로 진술서를 써 내려갔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어느 날 당신의 가족이 수술비로 2억 원이 필요한데 빌릴 곳이 없다면 당신은 절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수사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팀 전체를 침묵에 빠뜨린 사람은 박진태였다. 그는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으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집에만 있었소. 내가 헤로인을 옮기는 걸 본 사람도 내 명령을 녹음한 사람도 없소. 수십 명의 피고인, 그를 형님, 임무를 내린 사람, 일정을 정해준 사람이라고 부른 자들의 진술 앞에서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한때 그가 살아있는 방패로 삼았던 김민준의 딸이 사회적 여론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야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이가 연루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오. 하지만 그뿐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1심 재판날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사건이 충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때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자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 할머니는 죄수복을 입은 정태우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장마철에 우리 집에 쌀을 사다 줬던 애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임지훈의 옛 제자 한 명은 선생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영원히 무너져 내린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수사팀은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사건 파일을 닫고 경험을 정리하고 조용히 기록 보관소에 넣었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큰 사건을 해결한 것은 성공이지만 남는 것은 슬픔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어떤 범죄 조직도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긍정, 작은 타협,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받은 첫 번째 돈으로 지어진다. 그리고 점차 그 선량함의 껍질은 가면이 된다. 가면은 너무나 단단히 달라붙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도 경찰청의 한 밀실, 회의 테이블 위 A신 용지에는 참 30줄이 넘는 명단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은 학생 명단도 인구 명단도 아니었다. 박진태 조직이
2년간 활동하며 이용한 30곳의 헤로인 거래 및 중개 지점 명단이었다. 각 줄은 암호였고 각 기호는 서북부 산악지대나 평야의 도시 어딘가에 있는 희미한 주소였다. 그리고 바로 그 명단, 전원주택 2층 천장에서 발견된 암호 수첩에서 복원된 이 시스템 전체의 잠금을 해제했다. 정확하고 상세하며 소름 끼치도록 고통스러운 범죄의 지도였다. 수사팀이 수첩 속 12개의 주요 기호를 완전히 해독했을 때 그들은 각 기호가 단순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계층 구조, 중간책, 그리고 명확한 시간표를 가진 하나의 하부 조직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CC1K328벨 지점은 바로 김민준이 검거되기 전 마지막으로 최경수에게 물건을 넘긴 곳이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수천맨 아래 붉은 테두리로 둘러싸인 단 하나의 기회에 있었다. TV 송검칠 종료. 한 베테랑 형사가 즉시 가설을 세웠다. 이것은 박진태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 거래였을 수 있다. 일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박진태는 조용히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타인 명의의 소규모 투자 자금을 회수했으며 더 이상 대규모 거래를 받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고 싶었던 것이다. 2010년 6월 17일의 거래는 사실상 이익을 확정하고 사라지기 위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리고 그는 거의 성공할 뻔했다. 그 거래에서 압수된 자료에 따르면 총 헤로인 양은 6블록이었다. 2개는 김민준의 가방에서 미처 전달되지 못했고 4개는 최경수가 이미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동은의 진술에 따르면 다음 약속 장소에는 제3의 연결책, 강원도에서 작은 채석장을 운영하는 황경민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물건을 소분하여 추가로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황경민은 6월 18일 밤 1A 국도변의 한 인부 숙소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 그의 집에서 경찰은 아직 분배되지 않은 헤로인 3블록이 든 여행 가방, 이상한 기호로 송을씨 메모가 저장된 휴대폰, 그리고 2008년 강원도에서 박진태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황경민은 저항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시인했다. 박 사장님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밀수 전자제품을 팔 때부터 같이 일했죠. 나중에 하얀 가루로 바꾸면서 저도 그냥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거래에 대해 묻자 그는 말했다. 그분이 이번 일만 끝나면 각자 제 갈 길 가고 다시는 만나지도 엮이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살자고 했습니다. 냉혹한 단절, 의리도 보상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박진태의 방식이었다. 결코 누구에게도 꼬리를 잡히지 않는 것. 서머리 10개의 거래 지점 명단과 김민준, 최경수, 황경민의 진술은 사건을 2개의 추가 갈래로 확대시켰고 서울과 인천의 용의자들을 추가로 추적하게 했다. 서울에서는 폐업한 의류 공장의 창고가 중개 지점으로 확인되었고 그곳에서 물건이 트럭으로 옮겨졌다. 인천에는 사라진 지점, 즉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래 장소가 있었다. 그곳은 철거되고 새로 모텔이 들어섰는데 모텔 주인은 과거 황경민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 범죄 네트워크는 머리도 꼬리도 없는 뱀처럼 돈과 길,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다. 최종 명단은 붉은 도장이 찍힌 채 검찰에 송부되었다. 11페이지에 걸쳐 31개 거래 지점, 18명의 피의자, 대량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 의견이 제시된 12명, 그리고 사형이 구형된 4명이 기록되었다. 박진태가 명단 맨 위에 김민준이 2번째에 있었다. 하지만 파일의 한쪽 구석에 한 수사관은 인쇄되지 않을 메모를 손으로 남겼다. 헤로인을 한 번도 만지지 않았지만 수십 명을 사형대로 보낸 자들이 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그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거래는 끝났지만 그것은 운명의 명단을 통째로 끌고 왔다. 그곳의 각 이름, 각 주소는 모두 한 번의 끄덕임, 한 번의 눈 감음, 한 번의 타협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목숨, 가족,
그리고 왜 어제의 선량한 사람이 오늘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가족들의 눈빛이었다. 2011년 5월 박진태와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그날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햇살은 낡은 건물 사이 좁은 마당에 불처럼 쏟아졌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빼곡히 들어서서 창문 너머로 재판을 지켜보려 애썼다.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듣던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재판은 엄격한 경비 속에서 진행되었다. 소음도 고함도 없이 오직 피고인들을 알던 사람들, 이웃, 선생님, 고용인으로 불렀고 이제는 범죄자라 부르는 의 침묵 어린 시선만이 존재했다. 법정 안에는 18개의 철제 의자가 두 줄로 놓여 있었다. 그 위로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구금 기간 동안 검게 변해 있었다. 누구도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고 더 이상 선량함이라는 껍데기로 변명할 수도 없었다. 유독 박진태만은 마지막에 들어왔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일정한 걸음으로 마치 상을 받으러 단상에 오르는 사람처럼 평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재판부를 똑바로 쳐다본 뒤 두려움 하나 없는 인사처럼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길 끝에 도달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자의 받아들임이었다. 검찰은 4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각 피고인의 범죄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다. 핵심은 박진태였다. 그는 마약을 직접 거래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을 설계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경로를 계획하며 모든 연결고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한 인물이었다. 김민준, 정태우, 김성호 등 각자 역할에 따라 중개, 배분, 운송을 맡았고 모두 침묵과 절대적인 복종의 대가로 후한 보수를 받았다. 공소장은 이것이 일시적인 범죄 집단이 아니라 구조, 준비, 분업을 갖추고 장기간 운영된 조직임을 강조했다. 확인된 마약 총량은 818블록이 넘는 헤로인으로 약 31kg에 달하는 양이었고 이는 한국 법률이 정한 최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증인석에선 박진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나는 헤로인을 만진 적이 없소, 만졌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증거를 가져오시오 라고 말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김민준, 정태우, 황경민 같은 자들이 모두 당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아는가? 박진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말을 부인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그건 그들의 말일 뿐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대답.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감형 요소도 고려되지 않겠지만 그에게는 감형이 필요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암호 수첩 마지막에 공개공성027 종료라고 썼을 때부터. 반면 김민주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낭독되는 진술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그의 기억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을 맞잡았고 가끔 고개를 들어 법정 뒤편 그의 딸을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은 울지 않고 그저 조용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앞을 응시할 뿐이었다. 김민주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다. 그 자신을 구원할 수도 딸의 절망적인 눈빛을 구할 수도 없었다. 정태우는 2년 전 한 번의 운반에 가담했던 아내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는 것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이미 덮어진 일인 줄 알았지만 확대 수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정확한 순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가 온 가족을 망쳤구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망친 거지. 그것은 검사도 변호사도 아닌 뒤에 앉아있던 한 주민이 참지 못하고 내뱉은 가벼운 대답이었다. 재판 셋째 날 8시간 가까운 수개 끝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형 88블록 헤로인 운송 네트워크를 조직한 주범
박진태. 사형. 최소 12차례 운반을 실행한 핵심 운반책 김민준. 사형. 관격 운송을 담당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은 운전사 김성호. 사형. 국경을 넘어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온 오병철. 나머지 피고인들은 중간책부터 소매상까지 각각 무기징역 8명, 징역 16년에서 20년 6명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누구도 가벼운 형을 받지 못했다. 이 범죄 시스템이 너무나 정교하고 끈질기며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쳐졌을 때 아무도 박수치거나 크게 울지 않았다. 마치 법정 전체가 동시에 숨을 멈춘 것처럼 절대적인 정적만이 흘러렀다. 박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편의 군중을 한번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누구에게 고개를 끄덕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그저 자기 자신에게였을지도 모른다. 체스판은 끝났고 그는 마지막으로 뒤집힌 말이었으니까 판결이 확정되고 마지막 망치 소리와 함께 법정에 불이 꺼진 후에도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평범한 날들은 아니었다. 교도소 안에서 시간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각 개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때 회계 책상에 앉아있던 정태우는 이제 교도소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끈을 벗기는 일을 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그의 시선은 누구도 향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만을 바라보았다. 마치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세려는 듯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정태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떠난 후에야 그는 중얼거렸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잡힌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보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어떤 교도관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고 어떤 동료도 말을 끊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다른 감옥,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김성호는 단 3개월 만에 쇠약해졌다. 그는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몰던 고속버스가 산길을 질주하고 좌석 밑에서는 짐이 덜컹거렸다. 그리고 열어보면 마약 꾸러미가 아니라 헤로인처럼 하얗게 질린 무표정한 아들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그 꿈 이야기를 교도관에게 하고는 미친 듯이 웃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만 매번 운전할 때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범죄 시스템이 무너진 후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과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징역 16년에서 20년을 선고받은 이들 중에는 한때 은닉 장소였던 휴게소 식당 주인 황미자가 있었다. 그녀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채로 교도소에 들어왔지만 울거나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교도관에게 물었다. 혹시 제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이사했고 면회를 원치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황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낫겠네요. 그 애는 살 길이 있으니. 그녀는 마약도 식당도 언급하지 않고 마치 이미 정해진 결말을 사는 사람처럼 매일을 조용히 살아갔다. 사형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그녀 같은 사람에게 죽음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단지 묻히지 않았을 뿐이었다. 교사였던 임지우는 이제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기록하는 일을 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글씨체를 유지했지만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섞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고향의 한 어린아이가 편지를 보내왔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옛 제자였다. 편지는 짧았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저는 5학년 때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았어요. 임지우는 그 편지를 3번 읽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말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가 범죄자가 되기 전에 나를 잊지 않았구나. 모두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교도소 안에서 기술을 배우고 운동하며 경전을 베끼고 일기를 쓰며 스스로를 재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고독을 공유했다. 과거의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이 면회를 거부하고 자식이 성을 바꾸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을 때 남는 것은 수감자 명단 속 이름 하나뿐이었다. 매일 아침 불리는 이름과 형량 숫자 하나. 밖에서는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퍼져나갔다. 한때 떠들썩하게 보도하던 언론은 이제 연말 결산 때나 가끔 언급할 뿐이었다.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박진태의 전원주택을 교훈처럼 이야기했다. 마치 그 집이 어둠이 조용한 형상으로 깃들었던 유령의 집인 것처럼. 한 시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그 사람다움을 돈에 팔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은 학교의 구호로 걸렸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것이었다. 연말 정기점검 때 교도소 기록관리관이 수감자 명단을 다시 펼쳤다. 사형 4명, 무기징역 18명, 징역 16년에서 20년 6명, 총 18명. 관리관은 명단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붉은 펜으로 한 줄을 덧붙였다. 범죄는 총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 사이의 조용한 끄덕임에서 만들어진다. 모든 수갑이 채워지고 범죄자 명단의 모든 인물이 피고인석에 서서 형의 정강을 선고받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마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논밭 한가운데 있던 3층짜리 전원주택이 북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헤로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답은 암호화된 기호나 천장에 숨겨진 수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침묵, 비정상적인 것을 보고도 외면했던 시선, 그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너무 빨리 부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태도에 있을 것이다. 박진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총을 들지도 칼을 휘두르지도 강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 모든 것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믿음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리고 그 대가가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전원원 주택은 결국 폐쇄되었다. 검은 철문은 수년 동안 굳게 닫혔고 꽃나무는 말라 비틀어졌으며 계단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어떤 사람들은 달 밝은 밤이면 여전히 3층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고 말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 집은 탐욕, 침묵, 그리고 모호한 선택들이 촘촘하게 얽혀 만들어진 침묵의 제국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사건 이후 경기도 경찰청은 각 마을을 돌며 마약 범죄 수법에 대해 설명하는 대대적인 주민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제 강연은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매일 아침 인사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재판을 방청한 후 소감문을 쓰도록 권장받았다. 한 고등학생이 쓴 글이 2등상을 받았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그들은 한때 제 아버지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일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잘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이 여전히 부드럽게 말한다면 누가 나쁜 사람인지 구별할 자신이 없어요. 그 편지는 학년말 총회에서 낭독되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너무나 진실했고 뼛속까지 시렸기 때문이었다. 재판 다음 해 마을 사람들은 한때 주요 마약 거래 지점이었던 7번 국도의 이름을 갱생의 길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상처처럼 간직하며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마을 회의에서 어떤 사람은 외지인들이 나쁘게 생각할까봐 걱정했지만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더 무서울 뿐이죠. 그리고 새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박진태의 전원주택 뒤편 들판에서는 여전히 계절이 바뀌고 벼가 자라고 고구마가 익어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서 제잘거리며 놀았다. 아무도 더 이상 박진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한때 마을의 일부였고 그들의 일부였으며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침묵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때 헤로인의 방패막이로 이용되었던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했다. 하지만 학생 기록부에는 여전히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한 아이의 성장이 때로는 비극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주는 한 줄의 메모처럼 우리는 흔히 범죄가 어둠, 총, 피, 그리고 끔찍한 추격전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때로는 범죄는 그저 밤중의 끄덕임일 뿐이고 아이가 앞에 앉은 오토바이 여행일 뿐이며 평소보다 더 조용한 집일 뿐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은 착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기차 전체를 운전하는 기관사일 때다. 사건 수첩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이야기처럼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몫이다. 만약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면 당신은 모른 척 하겠는가? 아니면 용기를 내겠는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퍼뜨릴 수 있도록 공유해달라. 이번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재미있었다면 앞으로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달라. 모든 사건 이야기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진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성장하며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